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103주년 3.1절인 오늘 기념식이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한일 협력은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책무라며 일본은 역사 앞에서 겸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수위가 낮아진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아무래도 대선을 의식한 듯 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하리코프 민간인 거주 지역에 수십 발의 포격을 감행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군사시설만 타격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진격이 지체되면서 이제는 민간 지역에 대한 무차별 포격까지 감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네바 협약 금지 진공폭탄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왔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이 어제 처음 시작됐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를, 우크라이나는 즉각 휴전과 러시아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상 성과가 하루빨리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 1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하이컨트리에 있다. 트래버스다운 스케일, 동급 최대 5.2m 전장, 압도적인 실내 공간, 안전까지 생각한 디테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리브 슈퍼, 리브 하이, 슈퍼 SUV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Chevrolet, find new roads. 축하합니다. 한국자동차 전문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픽업, 올해의 유틸리티 렉스턴 스포츠. 지금 이관왕 기념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1년간 월 1만 원만 납입하는 초기 부담 제로 할부부터 기존 스포츠 고객 재구매 시 추가 특별 지원까지. 뉴 렉스턴 스포츠 3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봅니다. 안형진의 쾌도 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오늘 3.1절 103주년인데요.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우리 지역 경북의 3.1 만세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한준호 학예연구부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이죠.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형진의 쾌도 난법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예, 지난주에 경북, 특히 경북 북부 지역의 취약한 의료 현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자료와 의료법 조항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해결책에 대해서 어떤 법적 문제점이 있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핵심적인 내용 있잖아요. 그거 좀 먼저 간추려 주실까요? 네, 그 지난주에는 그 치료 가능 사망률, 즉 제대로 된 치료를 적시에 받았다면 생존 가능했지만 그렇지 못해 사망한 사람의 10만 명당 비율인데요. 예. 그게 우리 경북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고, 특히 경북 북부는 의료 취약 지역이라고 일컫는 강원도보다 더 좀 취약해서 치료 사망 간용률이 매우 높다는 점과, 예. 그리고 전국에 현재 45개가 지정되어 있는 상급 종합병원이 우리 경북에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상급 종합병원이란 거는 의료법상 개념인데 중증 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의미하고요. 3차 의료기관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경북의 이런 이제 취약한 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게 공공의대 설립안, 그리고 대형 종합병원 유창이 대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가지 말씀해 주셨네요. 이런 취약한 의료 현실 타개법. 첫 번째는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두 번째는 대형 종합병원 유치,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자, 공공의대 설립안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이게 사실 공론화된 지 수년이 지났죠, 벌써? 네, 그 수년이 지났고 또 예. 우리 라디오 오늘에서도 얼마 전에 다룬 적이 있는데요. 예.
이게 골자를 설명드리면 이제 공공의대 설립안이란 건 공공의대를 새로 설립해서 공공의대를 졸업하면은 한 10년이나 일정 기간을 의료 취약지역 내지 비인기 필수과 등 공공의료에 종사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경북 북부에서는 국립안동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신설하자라는 안으로 구체화되어 있고 예. 안동시는 작년이죠. 이를 돕기 위해서 안동시 공공의대 추진단을 발족했고 안동대에서도 자체 연구 용역 예산으로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공의대는 일반 의대와는 좀 다른 개념이군요. 그래서 공공의대를 졸업을 하면 일정 기간은 의료 취약 지역에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뭐 비인기 그 필수과 여기에 뭐 이제 종사하거나 예. 이걸 이제 공공의대라고 하는데 네. 자 그러면 안동대 공공의대 설립안 뭐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겁니까? 예, 일단 공공의대가 설립되려면은 우선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예. 이게 있던 법률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이 만들어서 제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현재 설치 근거 법률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김성주, 국민의힘 이용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등 3명이 각각 발의한 상황인데요. 이 문제는 진척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예. 이게 국회에서 이 법률안이 통과되려면 일단 3단계를 거치는데요. 예. 우선 담당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소위. 이제 예. 이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예. 보건복지위원회로 넘겨지고 예. 이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에 의해서 이제 통과되는데요. 예. 실질적으로는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본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게 대다수입니다. 예. 이 문제는 제1단계인 소위원회가 만장일치제라는 점입니다. 예, 예. 이 소위에 소속된 국회의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은 소위원회 통과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예. 이게 법률상 근거는 있는 게 아니고 국회 오랜 관행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소위원회 통과가 어려운데요. 예. 현재 이 관련 법률이 발의는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에 계속 계류가 되어 있고 또 이게 의료계의 정책적 반발이 극렬한 상황이라서 네. 이를 무릅쓰고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의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망이 밝지만 않은 실정이어서 이게 언제 소위를 통과할지 법률로 제정돼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 뭐 참 이른바 하문차사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공공의대 설립안이 이제 법률로 제정이 돼야 되는데 아까 3단계를 거쳐야 되는군요. 법률 제정되려면. 이제 담당 상임위가 이제 보건복지위니까 보건복지위 산하의 소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만장일치제니까 모든 이 상임위 소속 이 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모두 다 찬성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 통과하면 이제 보건복지위에서 넘겨지고 여기를 통과하면 이제 본회의 이렇게 3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우선은 이 소위 통과가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 예, 그게 한 가지고 또 하나가 의료계에서 정책적인 반발을 한다. 이것도 큰 문제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사협회에서 반대한다. 어쨌든 뭐 의사 정원 확대하는 거 반대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참 거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예. 이제 의료 의사 정원 확대도 그 중에 하나인 것으로 일단 그 중에 보입니다. 하나 의사 정원 확대 반대하는. 예. 자 그러면 저렇게 어려운 법률이 만약에 본회의까지 다 통과돼서 제정이 된다면 공공의대 설립이 우리 지역에 오는 건지 뭐 가능한 건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관건이 그렇습니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통과되어도 네.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의사 정원을 새로이 할당을 받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 즉 이제 현재 의사 선발 인원이 14년 넘게 3,058명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 모든 우리나라 대학들 의대 정원이 1년에 그렇습니다. 예, 1년에 3,058명이다. 신입생이. 예, 그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안동대 공공의대가 신설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3,058명에서 인원을 늘려서 새로운 인원을 배정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기존 의대들이 자기 인원을 해라고 내어줄 리는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 고등교육법 제28조 제4항에 의해서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법률 개정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뭐 국회 통과 필요 없고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만 하면 되는 거군요. 예. 그런데 예. 문제는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대 인원을 늘리는 거는 의료계의 반발 등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14년간 3,058명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이 의대 인원 증원을 결정하는 게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공공의료 확충에 비교적 강한 의지를 가졌다고 평가된 문재인 정부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데요. 예, 예. 뭐냐면 의대 인원을 항구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2022년부터 10년간만 한시적으로 1년에 400명씩 더 뽑아서 공공의료에 종사도록 한다라는 안을 정부안으로 공표까지 예, 예. 했는데 이거 기억나네요. 이게 사실상 백지화되어 버렸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봐도 예.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늘리는 것도 이래 안 되는데 항구적으로 늘려서 기호를 받는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의대 증원이라는 또 다른 큰 난관을 극복해야 안동대 공공의대 설립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의대 정원 늘리는 게 이렇게 어렵군요.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의료 확충하기 위해서 10년만 한 400명씩 더 뽑자. 그래서 그 인원들은 일반 의대와 달리 그냥 공공의료에만 종사하도록 한다. 그렇게 안을 공표까지 했는데 이게 지금 유야무야 됐다. 백지화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자, 일단 그렇습니다. 이제 공공의대 설립안, 그 법률 제정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하나 방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지역의 의료 취약 시설 이걸 좀 확충하는 방안, 해결책, 대형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동대 공공의대 설립안은 나름의 이제 공론을 했다는 전 의미가 있지만은. 네. 관련 법률을 새로이 제정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고 그 후에도 이제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증가시켜서 새로이 배정을 받아야 하는 2단계의 법적 정치적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굳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걸 이제 추진할 게 아니고 그 대안으로 기존의 빅4 병원이죠. 뭐 서울대, 아산, 세브란스, 삼성의료원 또는 기존 대학병원의 분원을 유치하자는 대안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 뭐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 없으니 안 그래도 처리가 지지부진한 국회법 처리 절차에 목을 맬 이유도 없고 의대 정원 증원과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 의료계의 반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결 추진 쉽다는 장점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군요. 더욱 이제 매우 중요한 점은 기존 대형 종합병원들의 장기간 축적된 의료 행정적 노하우를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겠네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는데. 예. 자,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봐서 실제로 그 지역에 대형 종합병원 내지 그 분원이 유치된 사례가 많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 상급 종합병원으로는 강릉에는 강릉 아산병원, 원주에는 원주 세브란스 병원, 창원에는 삼성 창원병원, 그리고 전남 화순군에는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이 있는 등 그 사례가 많습니다. 또 경기 시흥에는 서울대병원 유치가 확정되었고요. 그러니까 화순에도 있습니까? 대학병원이? 예, 그렇습니다. 화순도 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여기도 전남대병원 분원이 생겼군요. 예, 그게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게다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전남 화순에서 뭐 우리도 공공의대를 설립하자 이렇게 했으면은 세월아 내월할 건데 그래 화순에도 전남대 병원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해서 딱 해서 된 거죠. 게다가 이제 상급 종합병원으로 돼서 화순 국민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죠. 그렇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뭐 지역 종합병원을 키워서 상급 종합병원을 만들어보자라는 논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전국적으로 45개가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단 한 곳에 예외 없이 빅4 병원 내지 대학병원입니다. 대학병원조차도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역의 종합병원을 키우는 것하고 상급 종합병원을 지역에 만드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현재 3차 의료기관 즉 상급 종합병원인데요. 이 오랜 기간 이것을 타는 목마름으로 청원해 왔습니다. 문제는 잘 안 되고 있고 크게 진척도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지역 정치인들이 지역 병원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또 무언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해야 하니 면피형으로 실현이 어려운 방안을 생색내기로 내세운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쉽고 실현 가능한 길이 있다면 이제 과감하게 이를 택해서 경북 북부 주민들이 처한 매우 취약한 의료 상황을 제대로
그리고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지역 정치인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취약한 의료 현실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지난주와 또 이번 주 2주간에 걸쳐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아주 알찬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죠? 육아에 자신 있나요? 어른도 잘 모실 수 있고 그 약속 지킬 수 있죠? 국민의 건강을, 서민 경제를. 아이들의 안전도 책임질 수 있나요? 당신은 대통령 후보에게 묻습니다. 다가오는 3월 9일 투표로 묻습니다. 모두의 바람을, 국민의 생각을 꼭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대한민국의 면접관이 되어 당신의 대통령을 채용해주세요. 3월 9일 투표로 채용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2분 51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하죠. 오늘은 3.1절 103주년을 맞이한 날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우리 지역 경북인데요. 3.1 만세운동 그 어느 지역보다도 격렬하고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한준호 학예연구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많이 바쁘셨겠어요? 예, 정신이 없었습니다.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은 오늘하고 3.1절, 오늘하고 이제 광복절이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냥 지나가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코로나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예, 저희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다양한 행사를 이제 준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 당시 힘든 상황에서도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 이제 작게 행사를 가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체험 행사로 오시는 방문객들이 이제 독립군 20표 만들기와 사격 체험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어린이들이 많이 오늘 방문을 했는데 이 어린이들한테 그 영덕의 평민의료원장 신덜석 장군 액자 만들기 교구를 선물로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에도 오전에 도청에서 그 3.1절 기념식이 열렸는데 이 기념식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 당시 임시정부하고 강복군에 참여한 경북이 사진전 하고 그다음에 그 독립운동 굿즈 상품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신이 없으셨겠네요. 오늘 하루 종일. 예. 오늘 사실 날씨는 따뜻했잖아요. 기온은 따뜻했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불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에 많이 들어오셨나요? 손님들이? 예, 저희가
한 200~300명 정도 오늘 200~300명. 오셨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많이 왔나요? 예, 이게 내일이 좀 개학이지만 그래도 이제 3일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가족 단위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우리가 3.1 만세 운동이라고 하면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을 하고 또 많은 학생들, 시민들이 만세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우선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 3.1 만세 운동은 이제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이제 결부돼서 일어났는데요. 예. 일단은 이제 가장 큰 것이 이제 일제 무단 통치 속에서 자행된 이제 철저한 탄압. 그리고 이제 당시 강모양제였던 고종의 이제 승하가 주된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다른 민족의 이제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당시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와 그리고 이제 제1차 세계대전 순중국들이 개최한 이 파리 강화회의도 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독립운동가들은 이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우리의 독립 의지를 알리는 한편 독립의 열망을 민족의 큰 함성으로 이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1 운동은 결국 이 비폭력에 입각한 평화적 시위와 국제 여론에 호소하여 이 독립을 달성하려고 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날 오늘입니다. 3.1 만세 운동과 독립선언이 갖는 이 역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이 3.1 만세 운동은 1919년 3월 1일 일제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전 민족이 일어나 독립 만세를 외친 항일투쟁입니다. 이 운동은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으로 이 한국이 독립국이며 한국인은 자주림을 세계에 선하여 독립 의지를 이제 밝힌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탄생시켰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지역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경북에서도 3.1 만세 운동 역시나 들불처럼 일어나서 활발히 번져 나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동에서는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지냈던, 지금으로 봐서 대통령이죠? 국무령이라는 게. 예, 임시정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의 동생인 이상동 선생의 1인 시위가 시작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안동의 3.1 만세는 동경 유학생 강대극의 이제 귀국으로 이제 준비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귀국한 강대극 이분이 이제 안동교회, 지금의 안동교회 목사 이제 김영옥, 장로 이중희 등과 만나서 3월 13일 장날에 이 거사를 하자고 논의를 합니다. 우리 안동은 3월 1일이 아니라 12일 뒤군요. 3월 13일에. 예, 3월 13일에 이제 거사하자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 이제 서울에서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김재명이란 분이 또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준비를 했던 강대극, 김원진, 김영옥, 이중희, 그러니까 주역 네 분이 하루 전날인 3월 2일 계획 단계에서 이 일제한테 예비 검속을 당함으로써 이제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3.1 운동이 안동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첫 만세 시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석주 이상용 선생의 동생인 이상동 선생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상동 이분은 3월 13일 장날 오후 지금의 이제 신한은행 앞에 보시면은 성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입구 도로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상동 선생님의 1인 시위는 안동에서 3 만세 운동을 은밀히 계속 추진하고 있던 유림이라든가 기독교, 그리고 이제 학생들, 이런 지도자들에게 기폭제 구실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안동의 3.1 만세 운동은 정확히는 3월 13일 장날에 일어난 거군요. 원래는 기획한 게 이제 강대극 선생을 비롯해서 김원진, 김영옥, 이중희, 김재명까지도 이렇게 준비 단계에 있었는데, 예비 검속에서 이제 적발됨으로써 이건 좌절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석주 이상용 선생의 동생인 이상동 선생에 의해서 1인 시위, 지금의 이제 안동 신한은행 앞에 예,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1인 시위가 일어남으로써 들불처럼 이제 우리 지역으로 다 이제 퍼져 나가게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경북의 3.1 만세 운동 어떻게 전개가 돼 나갔나요? 예, 이 서울에서 시작된 이제 만세 운동이 약 3개월 동안 전국에서 이제 펼쳐집니다. 3개월 동안. 예. 근데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경북 지역의 3.1 운동은 서울에서 3월 1일 날 만세 운동이 일어난 이후인 한 주일 뒤인 그 3월 8일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시작하여 이제 5월 7일 2달 동안 80곳이 넘는 곳에서 90회 넘게 일어납니다. 예. 이 횟수로 보면은 이제 의성 안동이 각 14회로 이제 가장 여러 차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영덕 8회, 그 성주 7회 이어 상주 선산이 각 4회,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영주, 청도가 각 3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시군에서 한두 번씩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하신 분들도 이제 보면은 안동이 한 9,200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이 의성, 대구, 성주가 한 3,000여 명, 그 다음에 영덕, 영주가 2,000명으로 이제 그 뒤를 잇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1 만세 운동이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약 3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다 펼쳐진 운동이군요. 예. 그래서 이제 참가 인원 수로만 보자면 안동이 대구보다 더 훨씬 많군요. 예, 맞습니다. 안동이 한 9,200여 명이었고, 다음 의성, 대구, 성주가 약 3,000여 명, 영덕, 영주가 한 2,000여 명, 이렇게 3.1 만세 운동에 참여를 했다는 말씀이시고, 우리 지역에서는 해외로 나가서 독립운동을 이어가신 분들도 참 많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당시 해외에서도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한국 분들이 그 당시 이제 일제의 억압을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해외로 많이 나가셨는데 이 경북 분들은 이제 그 만주로 많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간 만주에서도 이제 3.1 운동에 앞장을 서게 되는데 이 가장 그 눈에 띄는 것이 중국 길림에서 발표된 대한독립선언서입니다. 여기에는 내용을 보면은 한국이 완전한 자주 독립국이며 민주 자립국임을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이 1910년에 일어났던 한일 합병은 일본이 한국을 이제 사기와 강박, 그러니까 협박이죠. 그리고 무력, 이런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강제로 병합을 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언서 끝에 보면은 이 발표한 주체인 39명의 대표자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요. 그 이름을 보면은 국내에 이제 독립선언서 30선언과 달리 실제 독립운동을 이끌던 그 최고 지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경북분으로 이제 안동의 이상용, 그리고 김동상 이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구미의 이제 허혁이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19년 무렵 한국 독립운동계를 이끌던 이 최고 지도 대열의 이런 경북분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한 이 경북분들이 만주로 많이 가셨는데 그 11년에 한 2,500명 정도가 만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서간도에서 4월 초순까지 그 독립만세를 불렀고, 특히 3월 12일에는 길림성 의화연 사원포, 안동분들이나 경북분들이 많이 가셔서 독립군 기지를 개척했던 곳인데, 여기에서도 만세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중국 길림 쪽, 뭐 서간도, 만주 이쪽에서도 3.1 만세운동은 아주 열렬히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3.1 만세운동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바로 아우네 장터. 여기서 이제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그러다 이제 옥고를 치르다 돌아가신 유관순 열사, 유관순 누나를 떠올리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3.1 만세운동과 관련된 인물도 참 많이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분들 말고도 또 소개해 주실 분들 있으면 좀 해 주시죠. 예, 이제 유관순 선생님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그 여성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만세 운동에는 이 남성분뿐만 아니라 이제 여성분들 역시 큰 역할을 합니다. 이 경북에서는 그 영양의 남자연뿐만 아니라 그
그 안동의 김락, 뭐 그리고 그 외 지역에 뭐 임봉선, 김정희, 윤학이, 신분금 이런 분들이 이제 여성분으로지만 이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 가운데 그 남재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1896년 그 의병항쟁 당시에 그 남편 김영주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원수 일본을 향한 저항 의식을 품고 있다가 서울로 올라가 만세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또 그 안동 내안마을 출신으로 이제 3대에 걸친 독립운동 명가의 안방을 지킨 김락은 안동 그 북쪽에 있는 예안면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일본군 수비대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 끝에 두 눈을 그러니까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이 특히 이 김락 선생님의 집안을 이렇게 보면은 시아버지인 이만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의병장 출신으로 1910년 나라가 망하자 이 단식으로 이제 목숨을 끊으셨던 분이고 그리고 남편인 이중호 선생님은 이 1919년에 일어났던 8.2연성 운동 이 운동을 이제 성지의 김창수 선생님하고 주도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드님도 또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됐는데 그 두 아드님도 이제 대한강복회라든가 아니면 1925년 26일 펼쳐졌던 제2차 유림단의회에 참여를 하면서 독립운동에 뛰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분의 이제 사위마저도 독립운동에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3.1 만세 운동과 관련된 인물 남자현, 김락, 임봉선, 김정희, 윤악이, 신분금 선생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마 남자현, 김락 선생 정도까지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김락 선생 같은 경우는 정말 한 집안이 다 모두 다 독립운동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김락 선생의 시아버지인 이만도 또 남편 또 두 아들 사위까지도 아마 한 집안에 이렇게 독립운동가 많은 집안 최다 아닌가 싶어요. 김락 선생 집안이.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으시고 또 이제 그 김락 선생님의 친오빠가 여기 내안마을의 백화 김대락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이제 가족을 이끌고 마을 분들하고 같이 만주로 가셨던 분이고 망명을 하셨던 분이고 또 이제 김락 선생님의 그 언니 되시는 분이 그 석주 이상용 선생님의 부인 되시는 김우락 선생님입니다. 맞아요.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 3대에 걸쳐서 독립운동했던 집안이 전국적으로 많지가 않은데 이 안동에서는 이 향산 이만호 선생님 집안 그리고 석주 이상용 집안이 대표적인 그 3대에 걸친 독립운동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바로 이 내안마을 출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내안마을에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리를 어쩜 그렇게 의미 있게 잡으셨는지.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끝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좀 전해주시죠. 지금 저희 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의 이제 나라 사랑과 희생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들의 뜻과 정신을 이 자라나는 청소년과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말씀드리면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이었습니다. 근데 벌써 저희 시간이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좀 있으면은 그 강복 80주년이 되는 202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오늘 3.1절인 만큼 이 독립운동가 분들의 희생 정신을 잊지 않는 그런 시간 그리고 우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약 한 10여 분 동안 아주 알찬 살아있는 그런 역사 시간인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오늘 아주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 한준호 학예연구부장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사 이슈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이죠.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관련 소식 잠깐 짚어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죠. 바로 전국에서 방역 패스 시행이 중단됐습니다. 방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완화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시행이 중단이 됐고요.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 여력 효율화와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 등에 따른 방역 조치들을 계속해서 풀고 있는 거죠. 예. 방역 패스 해제 시설들도 있는데 유흥시설이라든지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이 방역 패스 해제 시설이 되었고요. 예.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병원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존의 감염 취약시설에서 입원 입소자 면회 때 적용하던 이 방역 패스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보건소는 음성 확인서 발급 업무를 오늘부터 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 이제 방역 패스도 잠정 철회했는데 이 조치들은 잠정적인 것이고 향후 새로운 변이 발생이라든지 백신 접종 사항 등에 따라서 방역 패스를 재개할 수도 있다. 예. 이런 입장을 방대본에서 밝혔고요. 일단 오늘의 확진자는 13만 8,993명이었습니다. 예. 뭐 사실 이 코로나가 풍토병화 돼 있고 돼 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소상공인 등등 자영업자 등등에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방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 완화하기는 하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도 많이 되긴 불안하죠. 됩니다. 예. 워낙에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예. 자, 다음 소식 우크라이나 상황 좀 알아보죠. 지금 닷새째 교전 벌이고 있는데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회담이 있었잖아요. 이게 종료됐다고 들었는데 상황이 좀 진정이 돼가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협상은 마무리가 됐고 러시아 대표가 합의 가능한 이슈를 찾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2차 회담을 벨라루스, 폴란드 국경에서 열기로 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2차 회담까지 이야기가 나온 거 보면은 이번 뭐 완전히 막 회담이 뭐 엉망이 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구체적인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음 회담 일정이 잡힌 거 보면 최소한 파탄은 면했다. 네. 지금 회담에 참석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인 미하일로프 포돌야크는 양국 대표단이 귀국해 협의를 거친 뒤 다음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고요. 네. 러시아 측은 이제 이 회담 앞서서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논의되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회담 의제가 즉각적인 휴전과 러시아군 철수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얼마나 이렇게 협의가 됐는지는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뭐 완전히 망가진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 회담을 약속을 한 거 보니까 일단 뭐 현재 상황까지는 요렇게 진행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회담 중이니까 회담 중에는 좀 서로 공격하지 말고 중지한 상태에서 좀 이게 회담이 그렇죠. 계속 이어져야 될 텐데 뭐 제2도시죠 하리코프에도 뭐 민간인 지역에 포격을 했다는 소식도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국제금융업계에서는 러시아가 이제 달러로 발행한 채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디폴트, 채무 상환 불이행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국가 부도 사태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있네요. 예,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이제 그 가능성으로 제시한 거고요. 글로벌 은행업계 로비단체인 국제금융협회 IFF라는 곳에서 이렇게 매우 높다.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상했고요. 이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이례적인 금융 제재를 서방에서 계속 가하면서 러시아 올해 경제가 두 자릿수대로 위축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지금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의 절반이 자산 동결이에요. 이게 그 국가들 서방에 묶여 있는 거고 이로 인해서 러시아 은행이 루블화 폭락에 쓸 수 있는 달러 유동성 활용이 급격하게 줄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 보니까 한 달러 대비 35% 정도 주저앉았다, 루블화가 주저앉았다라고 하고 서방에서는 그 투자자들 쉴 새 없이 루블화 자산을 팔고 있다라고 하니 지금 러시아로서는 뭔가 빨리 정리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러시아 내에서는 그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막는다라고 임시 공휴일 지정해서 은행문을 닫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미 전쟁 시작했을 때 러시아에서 사람들이 돈 찾아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그 푸틴 대통령이 외부의 압박을 얼마나 버틸 것인가 이 지점에서 우크라이나와 휴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되는 지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치권 소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민주당이 이번 대선의 승부처를 서울 중도 부동층으로 정하고 표심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중도 부동층, 여기 이 서울 중도 부동층의 가장 관심사는 부동산입니다. 네. 그래서 도심 지역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안을 검토한다라고 밝혔는데, 우상호 선거대책위원 총괄본부장이 세대로 보면 20대 남자, 30, 40대 전업주부 등 여성층이 부동층의 70%에 달한다고 판단하고 서울 20대 남자를 부동층이라고 보고 있는 건 응답률이 낮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지금 그 서울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500% 추진위원회를 따로 열어서 용적률 500%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선거운동 밀어붙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조금 전에 속보 들어오던데 이재명, 김동연 회동했다. 그래서 뭐 정치 교체 공감하고 또 정책 연대하겠다, 통합 정부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던데. 예, 그 후보 단일화 합의를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상 단일화 된 겁니까? 두 그렇죠, 후보가? 단일화 된 겁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단일화됐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그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정책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기억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유튜브에서 했었죠. 예. 굉장히 그 분위기 좋았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양쪽 지지자들로 하여금 뭐 지지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에 서로 후보 단일화가 된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 관심이 이제 이 두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이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일단은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는 상당히 어려워진 것 같고 이거보다는 이재명 안철수 정책연대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거 지금 상황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접고 사자 대결 채비에 나선 분위기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 후보로서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지점이 차라리 그러면 이재명 후보 정책연대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일단 안철수 후보가 오늘 이야기하기를 윤석열 후보와 만날 용이 있다. 정권교체 신념 변화 없다라고 얘기를까지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이 갈등 구조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따로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그 완주를 피력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저께였죠. 일요일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의총 열어서 뭐 정치 개혁안에 대해서 통과시켰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이쪽에 더 가까워질 것도 같고요. 안철수 후보가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그 정치개혁안을 통과시킨 거는 그 전에 정치 그 토론 25일날 토론에서 그랬죠. 금요일에. 일단은 다른 후보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제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재명 후보가 내가 보여주겠다라로 얘기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민주당에서 받아서 보여준 것인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론으로 본다면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내지 중도 성격을 갖고 있는 지지층과 정치개혁안이 맞아떨어졌을 수 있다라고 해석은 가능하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선거라는 경쟁 구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쉽게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따로 이제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정말 역대급 대선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누가 더 유리한지 이게 엎치락뒤치락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후보 토론회가 내일이죠. 바로 내일이 벌써 수요일이군요. 내일 있으니까 잘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2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사회 분야 가지고. 그렇죠, 사회. 내가 사회 분야로 토론을 할 테니까. 제발 좀 우리 유권자들 알 권리를 후보자들이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사전 투표가 금요일이에요. 3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예.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